안녕하세요. 주민자치대화론 사회를 맡은 구로 3동 주민 송지현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대화론이고요.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민자치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행복과 복지가 안전하게 보장되는 마을을 스스로 만드는 원리라고 하죠. 또 그리고 지방의회는 주민의 필요와 의견을 대의하는 기구로서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는 기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를 정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제9대 10대 서울시 의원이었던 장인홍 서울시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예, 장인홍 전 서울시의원입니다. 지난 4월에 당내 경선을 앞두고 시의원 사퇴를 하고 8년의 의정 서울시의원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백수가 됐지요. 간만에 여유를 갖고 또 제가 속해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또 그 이후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려운 자리이시고 바쁘실 텐데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뭐 크게 바쁘지는 않습니다. 크게 바쁘지 않으세요? 예. 그래도 그 시의회를 떠난 지가 지금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되셨나요? 4월에 제가 시의원 사직서를 냈으니까 이제 한 7개월, 한 반년 좀 됐습니다. 네. 의원 생활 하시면서 매우 바쁘셨을 텐데 좀 한가롭기도 하시고 또 여전히 바쁘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주로 뭐 하면서 주로 보내고 계시나요? 의원 할 때는 월화수목 금금금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말에도 뭐 야외를 떠나시는 분들이나 지역 행사들이 많으니까 거의 일주일 내내 이렇게 지냈는데 요즘은 이제 시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시간들이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요즘은 구로울 민주당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가서 수석 부위원장으로 여전히 이제 지역 활동, 주민 만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의원 직접 할 때보다는 조금 여유를 갖고 편안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데 원래 시의원, 아까 8년 정도 시의원 활동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 전에는 좀 어떤 일을 하시다가 시의원을 도전하고 또 시의원 역할을 8년 하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제가 2014년에 이제 처음 그 시의원 당선이 됐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지역에서는 시민단체 활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도 여러 번 나갔었고요.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무소속으로 3번 떨어지고 4번째 만에 이제 그때는 이제 정당을 통해서 이렇게 2번 당선을 했고요. 그러니까 시의원 되기 전에는 시민단체 활동을 구로에서 한 그 제가 뭐 지방자치위원장 또는 정책위원장 이런 직함을 맡으면서 상근 활동을 했는데 한 18년 정도 이렇게 그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시의원을 하셨던 경험을 가지고 오늘 그 지방의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오히려 그 전부터 18년 동안 지방자치위원회, 뭐 주민자치와 관련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더 풍성한 얘기를 들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오늘 주제에 맞게 이제 지방의회에 대해서 네.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지방의회를 잘 알 것 같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방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또 주민들이 지방의회와 함께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럼 저희가 좀 지방의회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왔는지 그 역사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것은 아마 1991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마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고 그때 이제 야당의 김대중 돌아가신 전 대통령이 단식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지방자치 시행하는 것을 쟁취했다 그럴까요? 그래서 1991년에 처음 지방자치가 이제 시행이 됐고 1961년에 쿠데타가 생기기 전에 1956년서부터 잠깐 지방자치가 시행됐습니다만 5.16 쿠데타 이후로 그래서 다 폐지됐죠. 그래서 다시 부활해서 시작한 게 이제 91년이고요. 지금이 2022년이니까 횟수로 따지면 대략 새로 시작한 지가 한 31년, 그래도 꽤 시간이 흘렀죠. 31년의 어떤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된 경험이 있고, 그 사이에 지방의원의 수준이나 지방자치의 어떤 이 수준이 초창기보다는 많이 좀 업그레이드 됐다 그럴까요? 경우에 따라서 지방자치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분도 또 꽤 계시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30년 기간에 조금씩 지방자치 발전이 좀 더 정착되고 확장되어 온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제 쟁취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런 민주주의나 주민자치가 그냥 당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쟁취라고 하는 조금은 낯선 단어, 좀 힘이 조금 주어지는 좀 그런 단어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 옆에 와 있는지를 좀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이런 말씀들도 하세요. 지금 뭐 지방자치단체장도 선출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행정을 펼치면 되는데 굳이 의회가 또 필요하냐라는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의원을 하셨지만 좀 이런 부분에서 의회가 왜 필요하고 또 어떤 좀 중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의회나 지방정부도 어떻게 보면 대의제죠. 수많은 국민들이 직접 지방자치 과정이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표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할 때는 좀 관심을 갖고 또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또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거꾸로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아마 우리 사회자님은 아실 것 같은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구청장 정도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예, 압니다. 그런데 다행입니다. 광역의원 네. 이름이나 네. 또는 기초의원 이름 이것을 아는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퍼센트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제가 뭐 사회자님을 뭐 이렇게 폄훼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저 아니라 압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다수의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이 네. 중앙 정치에는 관심이 많지만 지방 자치, 지방 정치에는 사실은 많이 관심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투표율도 보면 지방 선거는 약간 40%좀 넘는 아마 그런 정도 투표율, 50%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는 70%, 80%, 60% 넘고 막 이런 암만 해도 우리나라는 중앙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만 지방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방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 대중교통 요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지하철, 버스, 택시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죠.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고 우리 뭐 상수도, 하수도 또 각종 복지 정책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루어지고 시행되는 곳이 바로 지방이라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앙 정치도 큰 틀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곳곳에 어떤 생활과 관련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곳이 이제 바로 지방 그 자치, 지방 정치인데 암만 해도 좀 그런 관심도들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물론 뭐 대한민국에서 다 싸잡아서 정치 또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런 집단에 대한 인식이
직업별로 뭐 선호도 이렇게 조사하면 제일 안 좋게 나오는 편이죠. 심지어 뭐 약간 네. 정치인 가까이 하지 마라 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정치인이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정치를 빼놓고는 또 얘기할 수 없는데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생활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그 정치 또 지방자치, 지방 선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암만 해도 선거 때 이외에 일상적으로 주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네. 훨씬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에 굉장히 저도 공감이 되는 얘기가 있는데 일상생활 곳곳에 뭐 주민의 편리라든지 안전이나 여러 가지 복지적인 부분들을 막 결정하는 부분은 이제 자치단체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자치분권 시대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것을 많은 경우에 뭐 단체자치 구청이나 뭐 행정에만 권한이 가는 것처럼 권한과 예산이 많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좀 얘기를 하다가 이후에 그런 자치분권을 위해서 단체자치나 주민자치가 또 어떻게 조화롭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쭤볼 시간을 가졌으면 그 좋겠습니다.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의 성격은 크게 이제 지방자치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형식을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기관 통합형, 네. 하나는 기관 대립형. 기관 통합형부터 말씀드리면은 호주가 아마 그런 대표적인 나라로 알고 있는데 지방 의원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고 그 선출된 지방 의원 중에서 한 명을 예를 들면 우리로 따지면 구청장이나 시장으로 뽑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선거가 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를 따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뽑아서 그 중에 한 분을 시장이나 구청장으로 이렇게 그 임명하는 방식을 이제 보통 기관 통합형이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는 기관 대립형이죠. 그렇죠. 네. 자치단체 장과 지방의원을 별도로 뽑아서 이 두 집단이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관 대립형인데 우리나라가 그런 기관 대립형의 그런 것이고요. 아마 그런 기관 통합형이나 대립형은 그 나라의 정치 문화라든지 또는 역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나라 국민이나 정치 집단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출발점부터 기관 대립형을 선택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서랑 의회가 서로 견제를 하는 것이 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도 있는 거 볼 때는 그 사회의 문화나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당연하다고 네. 생각하는 것은 네, 우리나라가 그런 거죠. 경험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네. 예를 들면 또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당이 개입이 되고 그런 속에서 보면은 자치단체 장과 또는 지방의회가 암만 해도 기관 통합형 같은 경우는 다수당의 어떤 의회와 다수당 소속의 자치단체 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소야대 같이 갈등, 상호 견제하는 것은 좋은 측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또 갈등이 너무 심해지면 오히려 정치가 좀 그 실종된다든지 또 그 결과로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든지 이런 장단점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뭐 옳은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기관 대립형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나 뭐 행정 이런 부분들이 발전되어 왔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저희가 의회가 또 역할과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끔 조직도 갖추고 해야 될 역할 부분도 잘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나눠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이제 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얘기를 정보를 드려서 우리가 잘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의회가 좀 구성이 되는 방식도 궁금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투표하고 나면 내가 누굴 뽑았는지도 이 사람이 어떻게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무관심해지고 있는데 지방의원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뭐 시의회도 있고 구의회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방의회 뭐 종류라든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막 몇 명이 되어 있고 몇 명은 또 어떻게 결정하고 뭐 이런 등등 지방의회 구성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국회가 어떤 데인지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장이 있고 또 각 당이 있고 원내대표가 있고 각종 상임위원회가 있고 예산 심의를 하고 이거는 일상적으로 매일 뉴스 틀면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도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크게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를 보면은 구 단위의 이런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있고 서울시 차원의 그 시장과 시의회가 있는데 큰 틀에서는 뭐 국회와 다를 바 없고요. 예산 심의를 하고 조례를 만들거나 폐지하죠. 조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법이라고 할 때 최고 상위의 법률인 헌법서부터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이 순서가 맞는가 모르겠어요. 네네네. 헌법, 법률, 명령, 각종 시행령, 조례, 규칙 요런 것이 이제 쭉 그 하위의 법은 그 상위의 법을 넘어설 수 없죠. 네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다루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는 아까 말했듯이 그 법률의 체계에서 좀 약간은 하위 체계에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상위 체계인 헌법이나 법률이나 각종 시행령을 넘어서는 내용을 그 안에 담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러한 이 법률 조례죠. 조례도 만들고 그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구로구나 서울시의 예산도 심의하고 그다음에 각종 그 감사를 시행을 하죠. 잘하고 있는지 감사도 시행하고 주민들이 또 어떤 그 법률 제정이나 지방의회의 어떤 청원을 할 때 청원을 처리하기도 하고 또 뭐 공식적으로 잘 드러나는 건 아니죠. 민원 해결이라 그러죠. 네. 지방의원들이 동네 곳곳 다니면서 많은 주민분들이 제기하신 민원을 받아서 직접 그것을 해결하는 뭐 이런 민원 해결 이런 복합적 기능들이 다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선거가 끝나면 그 지방의회별로 다수당이 결정이 되죠. 구로구 의회 같은 경우 이번 2022년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총 그 구의원 숫자가 16명이거든요. 그런데 선거 결과로 지금 여당이 9명 당선을 시키고 야당이 7명을 당선시켰어요. 그럼 숫자로 이제 그 여당이 더 다수당이 되고 집권당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장을 그 지금 여당 쪽에서 하고 서울시 의회도 지난번 선거 결과 총 112명의 이제 서울시의원이 있는데 비례대표 포함해서 그 중에 76명이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고 36명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그러니까 압도적 다수가 지금은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의장이나 각종 상임위원장들을 다 이제 그 국민의힘 쪽 여당 쪽에서 그래서 비슷합니다. 국회에서 총선 끝나고 다수당, 소수당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질서 있게 각종 그 의회 모양새를 만들어 나가듯이 지방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우리 유권자들이 뽑아서 상호 견제하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힘의 균형이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치단체 장이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혹자는 그런 표현을 해요. 총 힘이 10이라고 하면 8, 9은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고 지방의회는 하나나 둘밖에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서울시 같은 경우가 전임시장이 중간에 변동이 있어서 새롭게 이제 지금 시장이 되셨고 그때 시의회의 압도적 다수는 지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을 어떻게 통과시키더라도 그 집행을 안 합니다. 우리 마을 사업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따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러저러한 것을 보면 자치단체 장, 서울로 따지면 구청장이나 시장이 갖고 있는 힘이 구의회나 서울시의회의 힘보다는 훨씬 더 힘이 강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호 견제한다고는 하지만 일정 부분 견제도 하지만 사실은
지방 그 자치단체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말씀에 힘이 훨씬 이제 단체장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보통 시민들이나 주민이 생각할 때는 예산도 의원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야? 예산을 의원들이 결정하고 해서 집행하는 거 아니야? 집행부로서 행정부를 바라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예산 편성이나 이런 과정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예산은 예산안을 만들죠. 소위 말하는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는 건데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은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편성된 그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을 하죠. 그럼 의회에서는 그것을 심의를 하는데 그 의회가 갖고 있는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은 그 편성된 예산의 삭감 권한만 있습니다. 즉 깎는 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증액을 하거나 또는 편성되어 있지 않는 예산안에 어떤 새로운 예산안을 넣거나 하는 부분들은 자치단체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깎는 권한만 있고 증액을 시키거나 또는 신규 예산안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동의를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구조만 봐도 훨씬 더 권한이 세고 일부 요즘은 뭐 자치단체장이 예산 편성 권한을 주민들께 돌려주겠다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는 시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대단히 작고요. 그런 것만 봐도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 예산 부분에 국한해서 볼 때에도 훨씬 강력하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을 의결을 하면 또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이. 뭐 동의하지 않으면 네. 그러면 이제 또 그것이 그대로 시행될 수 없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훨씬 의회의 권한이 훨씬 셉니다. 아, 그런가요? 예. 우리는 좀 그런 권한이 약하고 보통 그렇죠. 주민들이나 어떤 민원이 있을 때 딱 얼마가 필요해 딱 들고 의원들한테 가서 네. 이거 예산안에 넣어줘 라고 요구하는 주민들 저거 좀 봤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마음이 없어서 안 해준 게 아니라 제도상 어려운 거기도 하군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요구를 의원이 받아서 실제로 부분적으로는 시행할 수도 있지요. 뭐 예를 들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또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을 또 거부하는 것도 또 사실은 되게 좀 명분이 안 서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뭐 큰 어떤 이 부담이 있지 않으면 약간 어떤 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정도의 의원들의 요구는 들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소소한 생활상의 민원, 그 관련된 예산들 작게는 100만 원, 200만 원도 있고 뭐 1억, 2억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소화되기도 하죠. 협치하고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느껴지거든요. 오히려 의원님들이 가끔 주민이나 행정부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의회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의회 활동의 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서울시 의회에서도 계속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셨을 텐데 어떤 일을 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의원들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또 사무감사의 결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국회에서 하는 게 국정감사. 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총리나 장관을 국회에 출석시켜 놓고 의원들이 이게 따져 묻는 거죠. 그걸 이제 국정감사라고 하면 지방의회에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죠. 지방 자치단체, 지방정부, 구청이나 시청이 한 업무에 대해서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이 따져 묻는 과정인데요.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만 해도 국회의원 한 분당 보좌관, 비서관이 모두 제가 알고 있기는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의식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보좌를 하고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회의원이 정부를 대상으로 질문도 하고 따져묻기도 하는데 지방 의원들은 혼자입니다. 보좌관, 비서관이 없어요. 최근에 들어서 몇 년 전서부터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 보좌관이 아니고 지원관이라고 해서 약간의 이제 그런 그 업무를 도와주는 2명당 1명이요? 예,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국회의원의 그런 의정 활동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의원 혼자서 자료조사서부터 자료 분석 또 그것을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이렇게 정리해내는 과정 또 질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사실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좀 관심 있는 사람들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제가 8년의 의정 활동을 했는데요. 그 중에 2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가 있었는데 제가 9대 때 4년을 교육위원회에 있었고 10대 때 전반기 2년 해가지고 6년을 교육상임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육 관련 수많은 여러 단체들,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일과의 뭐라 그럴까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그분들이 교육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제가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시 교육위관에서 문제의식이 있으면 그분들 보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해라. 그럼 저한테 이제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합니다. 그럼 제 이름으로 그 서울시 교육청이 그 자료 요구를 하면 그 자료를 제가 받아서 그분들한테 다시 리턴을 해드리죠. 그럼 그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 또 자기들의 문제의식을 추격해서 저한테 줍니다. 뭐 이걸 그대로 하면 또 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일방적인 생각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것을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그 중에 문제의식을 제가 받아서 정말 이건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추려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활용한다거나 예산 때 그런 자료를 활용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그 수많은 교육 관련 또는 지방자치 관련 단체들 개인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갖는 그러한 그 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그런 그 보좌관 비서관의 그 지원을 받지 않고 그러한 방식으로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저를 연극 배우로 생각하시고 연극 잘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대본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네. 뭐 약간 좀 네. 과한 표현일 수 있지만 뭐 좋은 하나의 케이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것은 요즘 학교에 보면은 그 비정규직, 네. 요즘은 이제 교육 공무직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처우나 또는 급여 수준, 뭐 이런 복지 수준 이런 것들이 정규직에 비해서 대단히 좀 그 낮지요. 좀 높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그래서 토론회를 열어서 그분들을 여러 직종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과학실무사, 사서, 뭐 여러 많은 직종들이 이분들 다 모아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요? 원풀이, 속풀이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수십 가지의 어떤 자기들의 문제의식을 이 성토대 비슷하게 다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안아서 문제의식을 좀 정리해서 그분들의 처우와 이런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조금은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인정도 해주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감사패도 한번 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나중에 편집할 때 감사패기 뒤에 하나 이렇게 띄우는 거 하나 이렇게 내보낼까요? 그거 제가 별로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제도적으로 지원받는 지원관이나 보좌관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활동하시면서 필요한 그 일의 당사자들을 의원님의 보좌관이나 지원관으로 생각하고 함께 가셨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얻으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네.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그분들이 네, 네, 많이 어려운 게 아직
그럼요. 객관적인 현실이고 아직도 예, 그렇습니다. 과제가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웃자고 하는 얘긴데요.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실제로 연극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대본 근데 지금 의원이 아니래가지고 무대를 아직 제가 아이고 실제 연극을 한번 해보시는 예. 것도 어떨까? 뭐 그런 양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안 해보셨죠? 네, 한번 뭐 해보시. 혹시 또 인생 말년에 한번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말씀을 듣다가 저희 의원 구의회 숫자 16명, 그다음 서울시 같은 경우도 112명 얘기했는데 저는 가끔 그 숫자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건 누가 정하나요? 그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의원 숫자가 전국적으로 이 서울시가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500명이라든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인구가 지금 조금씩 줄고 있죠. 지금 1000만 미터로 떨어졌는데 맞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 어떤 각 자치구별로 의원 숫자가 할당이 돼서 쭉 지내오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자치구별로 인구 편차가 또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를 들면 A 자치구에 10명이던 것이 9명으로 줄고 B 자치구가 인구가 늘어서 1명 더 늘리고 이런 조정도 필요한데 그렇지만 현재 그 전체 그 기초의원의 숫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숫자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 이제 정하게 돼 있고요. 그 범위 안에서 자치구별로 인구 변동에 따른 조정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안을 내면 구의원의 그 각 지역별 선거구 조정은 광역의회에서 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 합니다. 선거구 조정은? 예. 그래서 강서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원래 갑을만 있다가 갑을병 이렇게 3개로 늘어났거든요. 네네. 인구가 굉장히 많은 인구가 좀 거잖아요. 늘어났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방의원 숫자도 좀 늘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그 늘어난 만큼 거기를 늘리는 게 아니고 전체 숫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른 곳에 또 이 줄어드는 곳에 그 의원 숫자를 줄여서 이쪽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조정을 하게 돼 있고요. 전체가 있고 그 중에 제로섬처럼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이런 그렇습니다.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군요. 그다음에 광역의회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만 국회의원 1명 지역구당 광역의원은 2명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강서구 같은 경우는 갑을병 3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광역의원, 시의원도 갑을병 2명씩 해서 6명이 되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구로구 같은 경우 갑을이 있으니까 4명이 되는 거고 요것은 전국 다 똑같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광역의원의 선거구 조정은 국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선거구 획정에 대한 안을 마련하는 것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라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안을 제출하지만 기초의회는 광역의회에서 선거구를 결정하고 광역의회는 국회에서 선거구를 결정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역의원도 숫자가 정해져 있죠. 각각 그 구의회는 시의회에서, 시의회는 국회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희 구로구가 왜 늘 4명인가 시의원이라고 생각했더니 바로 그런 배경이 있었네요. 저도 새로운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 선거구에 대한 문제를 이제 누가 정하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구의원이나 이런 데든 정당이 공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 찬반도 되게 많아요. 이건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혹시 기초의원들 정당 공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요즘 분위기나 그에 대한 장단점이나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이것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크더라고요. 광역의회는 시작 때부터 이제 정당 공천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요. 기초의회는 91년에 처음 선거가 시행이 되고 2006년 지방선거서부터 정당 공천이 도입이 됐습니다. 2002년 선거까지는 기초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시스템이 적용이 됐습니다. 저 개인으로 보면 제가 2002년 이렇게 그 정당 공천 아닐 때 한번 출마를 해본 경험이 있고요. 2006년, 10년에 제가 아까 3번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자랑을 하는데 이 2번은 정당 공천 할 때 기초의원
출마했다 떨어졌는데 네. 그 무소속으로 출마하셨던 예.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소선거구제라 하면 살고 있는 동에 한 명 뽑는 개념이죠. 제가 구로 3동 살았으니까 구로 3동에 한 명 이렇게 뽑는 건데 그때에도 그 정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공천을 하지 않지만 내천이라는 방식으로 후보를 내세우죠. 그렇지만 외형적으로 선거 포스터나 각종 공보문이나 이런데 자기가 아무개 정당이라는 소속을 표방할 수가 없고 정당 공천을 하게 되면 기호가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 국회 다수당이 기호 1번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소선거구제로서 정당 공천이 아닐 때에는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이 추첨을 통해서 기호를 뽑습니다. 2006년서부터는 정당 공천이 도입이 되고 정당을 표방할 수 있고 선거구제도 동에 한 명인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몇 개의 동을 묶어서 좀 더 선거 범위를 넓혔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선거 방식에서는 정당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2년도에는 거의 당선권까지 갔다가 정당 공천이 도입이 된 2006년 10년 선거에서는 아주 좀 차이가 좀 나게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12표보다는 많이 예, 그거보다 나죠? 차이가 좀 많이 네. 났죠.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 공천을 하게 되면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어떤 그때 정당에 대한 선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책임 정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너무 어쨌든 정당에 휘둘리고 정당의 논리에 이 후보들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러한 좀 부정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당 공천이 아닐 때는 글자 그대로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지요. 근데 정당 공천은 아무래도 정당 후보가 훨씬 우월하니까 그렇죠. 그런 차이들이 있고 한데 그래서 아마 지금도 학자들 내에서도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당 공천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고요. 특히 기초의원의 기초의원 경우에 같은 그렇죠? 경우에.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누구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거나 하잖아요. 지역위원장이거나. 예. 네. 그러니까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자기 선거구에 어쨌든 자기와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움직일 유력한 자기 동지가 필요할 텐데 그 암만 해도 국회의원들은 그런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좀 반대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정당 공천 여부가 있고 지금 이제 기초의원 선거구는 쪼개기 공천 뭐 이런 네. 얘기만 많이 합니다. 지금 그 3 내지 4인 네. 선거를 할 수 있는데 그 국회에서 이것을 다 2인 선거구로 많이 쪼갰죠.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선거가 구로 3, 4 가리봉인데 여기에 2인 선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 야당 한 명씩 하면은 그런 여당 야당 소속이 아닌 분들이 선거를 통해서 사실 당선되기 되게 어렵죠. 근데 예를 들면은 3인 4인 선거구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뭐 양당에 하나씩 당선시키더라도 나머지 하나나 둘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좀 이것을 2인 선거구를 좀 없애고 최소한 3인 이상 또는 4인 이상 선거구로 통합하자라는 주장도 아주 강력하게 제기됐습니다만 결국은 국회에서 안 됐죠. 이제 4년 뒤에 지방선거인데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두 명만이 그 지역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 때문에 혹시 말씀하신 뭐 최소한 3인, 4인을 선출하는 제도가 훨씬 더 민의가 잘 반영된다라는 얘기도 사실 힘을 많이 얻고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아울러서 민의를 반영하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지방의회에 비례대표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례를 선출을 하는데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례는 뭐 어떻게 선출하는지 저희 구로구에는 몇 명의 비례의원이 있는지 이런 내용도 조금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로구 의회를 보면 두 분이 있고요. 서울시 의회로 보면 10분이 있습니다. 구로구 의회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 원칙이 있습니다.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후보를 이제 그 발표를 하지요. 그런데
그 기초의회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항상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 때 1번은 여성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선거할 때, 지방 선거할 때 정당에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득표율을 가지고 이제 지방 의원을 배분을 하는데 결국은 양당에 하나씩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로구 의회 같은 경우는 여당과 야당이 한 명씩 여성 의원들이 당선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왔던 거죠. 예. 네. 물론 그 주민들께서 정당에 표를 주실 때 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받으면 두 분을 다 이렇게 당선시킬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표를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양당에 하나씩 이렇게 그 하는 것이고 그것은 1번을 여성을 주게 되기 때문에 여성이 둘 다 된다. 이건 어느 지역이나 다 네. 동일한 상황이고요.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는 10명의 이제 그 비례대표가 있는데 각 그 이 직능별로 예를 들면 장애 대표, 여성 대표 또는 노인 대표 또는 청년 대표,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뭐 이런 대표 이런 식으로 각 직능을 대표하는 분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나름대로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비례 후보를 선정을 하죠.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면은 기존에 제가 경험한 걸 보면 10명이면은 한 절반씩 여야가 5명씩 당선을 시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는 총 112명인데 그중에 10명이 비례대표로 선출되신 분이고 102명이 지역구로 선출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102명이 지역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국회의원 한 명당 2명의 그 광역원에 선출되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숫자가 딱 나오죠. 선거구는 102명이 지역구 서울시의원이다. 그러면은 선거구는 51개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국회의원 선거구는 서울시 네. 51개다. 아니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의회가 대충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걸 좀 알겠는데 네. 아까 뭐 기초의회의 뭐 정당 공청제나 이런 것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사실은 의원들의 전문성이나 의원들의 역량에 대해서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약간 의심의 눈초리가 없지는 않거든요. 뭐 의원 하셨던 분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상당히 죄송하지만 지방의원들 유급제로 특히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급제로 이제 바뀌면서 훨씬 더 그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점점 세지고 있거든요. 유급제도 좀 변화한 것으로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유급제가 갖는 의정활동비 주는 이제 유급제가 갖는 좀 의미라든지 또 기대하는 바 이런 걸 좀 어떻게 보시나요? 91년에 처음 지방자치가 시행됐을 때는 지방의원들이 유급제가 아니었죠. 네. 그때는 아마 회의비 정도로 해서 그렇죠. 의회가 열리면은 하루 회의비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받았는데 정확하게 제가 몇 년서부터인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2006년 뭐 해서 2010년 사이 정도에 아마 됐을 텐데 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서울로 보면은 광역의원 제가 했으니까 제 실수령액이 얼마 이런 거 있습니까? 공개하셔도 되나요? 이런 거 뭐 다 공개돼 있나요 알아야죠. 언론에? 저는 네네 실수령에 실수령액이 1억은 연간 안 되시는 것 같고요. 한 1억 많이 안 되죠. 예, 뭐 전 알고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복지 포인트라든지 예. 뭐 그거 여러 가지 제외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다달이 통장에 이게 들어오는 제가 할 때는 대략 한 480, 90 정도였습니다. 세후 세후 네. 480, 90 정도였고 그다음에 기초의원 같은 경우가 350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치구마다 굉장히 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편차는 아닙니다만 조금씩. 암만 해도 강남구 같은 경우는 그 자체 이제 재정 여건이 좋은 편이라서 조금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자치구 기초의원에 비해서 조금 더 받는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기초의원은 350만 원 조금 안팎의 금액,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480, 90만 원. 요 정도인데 근데 이제 이것을 함부로 못 올립니다. 그 의정 이 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서 여론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게 돼 있는데 대략 이제 최근에는
공무원들의 월급 인상분 뭐 1%, 2%, 3% 이렇게 연도마다 오르기도 하고 동결되기도 하잖아요. 대략 그 수준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 월급이 이게 이제 국민들의 생각과 또 실제로 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이 좀 갭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자식을 둔 4인 가족 기준으로 우리가 물론 어렵게 사는 분들도 훨씬 많고 비정규직도 많으시지만 사실은 350 또는 500이 조금 안 되는 이 정도가 사실은 그거로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여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만 지방 의원을 하면 지역에 또 여러 유권자들이나 주민들 경조사 이런 부분들에서 조의금이든 축의금이든 이런 경조사 비용을 지출 안 하기가 참 어렵고 또 주민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빠듯하고 좀 많이 힘들죠. 그런데 거기에 조금 올린다고 하면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아서 그런 현실적인 갭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급제가 시행이 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고 능력 있고 또 정치에 뜻이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지방의회에도 진출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 요소들이 있지만 명예도 있고 권한도 있지만 사실은 또 그것이 일시적이지만 하나의 직업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매력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까 그 정도 월급이면은 회사 생활하는 게 훨씬 낫지요. 제가 지금 57인데 제 정도 나이면은 제가 사회적으로 회사를 잘 다녔으면 부장 또는 임원 정도를 했을 텐데 제 친구들 동년배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도 유급제긴 하지만 우리 젊고 능력 있는 분들, 전문가분들이 지방 정치에 지방의회에 참여하기에는 조금 장애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민들의 생각과 좀 뭐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유급제가 그렇게 시행이 되면서 근데 어쨌든 일방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기도 뭐하고 제가 지금 현재 구의원과 시의원의 급여 수준을 말씀드렸고 혹시 이 방송을 나중에 누가 보시더라도 저 정도 받는구나. 근데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말고 또 카드 있는 줄 알고 뭐 업무 추진비 위원장을 하거나 어떤 직을 맡으면 그런데 일반 의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장인영 전 의원님께서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게 편집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의원들에게 기대하는 그것과 실제적으로 의원들이 아주 현실적인 생활적인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셨지만 그것에 실제로 하고 있는 역할과 기대의 역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네 발전이나 동네의 필요들을 잘 해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주민들에게 오히려 갑질처럼 행사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는데 유급제를 했으면 보다 전문적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민의를 잘 반영해서 그것에 맞는 제도나 정책들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할인데 그걸 못하니까 의정활동비를 올릴 수 없다라는 주장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예, 국민들의 그래서 생각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갭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의원들의 이게 의정활동비가 지급되는 이런 현실에서는 의원들의 역량 강화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의원들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되게 노력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지도. 이제 지방 의원들의 그 의정활동 수준이라 그럴까요? 그것이 이제 지금 한 지방자치가 다시 전면적으로 시행된 지 한 30년이 간 넘었는데 많이 발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의회가 시행 초창기에는 좀 과하게 얘기하면 동네 뭐 유지들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한 30년이 되면서 지방 의원들의 수준도 많이 향상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주민들께서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방 의원들의 이제 역량을 강화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자체 내에 여러 가지 교육 연수 프로그램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지방의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식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쭉 그 자체에서 교육도 하고요. 또 예산을 들여서 스스로 이제 어떤 전문기관에 그 연수를 위탁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기도 하지요. 대략 보면은 과거에 이제 한번 그 의원을 하셨거나 또 재선 3선이 되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쭉 하시는데 처음 되신 분들은 조금 막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시면 충분히 의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방 의원에 대한 그 교육과 이런 것들은 아까 의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정당에서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강 정책이 다르고 당의 노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소속의 지방 의원들은 그 정책과 노선에 맞는 또 그런 의정 활동을 펼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연수원이나 1년에 한두 차례씩 연수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지방 의원 교육도 하고요. 근데 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본인의 어떤 스스로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이기 때문에 혼자의 노력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많은 관심 있는 분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분들의 힘을 빌리는 과정도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그 지방 의원의 수준이 향상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는 이런 지방자치에 뜻있고 능력 있는 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분들이 당선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노력은 정당 공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도 기울여야 되고 또 오히려 관심 있는 젊은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정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치 또는 정치인들이 그래도 긍정적인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국회나 또는 저 작은 지방 기초의회까지 다들 서로 노력을 해서 정치인이 최소한 신망받는 사람들이 돼야 그래 저 사람들이 좀 그래도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조금 뭐 우리가 힘 실어줘야지 뭐 이런 것이 되지 계속 싸우고 국민들이 볼 때 눈살 찌푸려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영원한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의원들을 선출하고 나서는 투표율도 낮지만 관심을 갖는 이제 주민들이 되게 적다라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말씀 주신 것처럼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왔을 수도 있는데요. 주민들이 이 의회에 어떻게 참여하고 의회 활동에 그러니까 의원이 되겠다고 선출직 의원이 되겠다가 아니더라도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과 역할들을 활용하면서 지역의 발전에 같이 도모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의 발전들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이 이렇게 의회가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팁을 주시거나 잘 모르고 있을 만한 제도가 있으면 좀 소개를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 뭐 단체자치를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선거로 선출을 해서 이 사람들이 상호 견제하면서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뭐 이런 것을 단체자치라고 하지요. 단체자치는 이미 어느 정도는 완성이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고 그분들을 우리 주민의 손으로 뽑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대의제를 통해서 이렇게만 맡겨놓으면 이것은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니다.
다양한 지방자치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민자치가 함께 수레 두 바퀴처럼 자리를 잡고 그래야 잘 굴러간다 수레가. 그런데 이 주민자치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도화된 주민자치의 여러 가지 그 유형들이 있지요. 크게는 뭐 주민 소환제 같은 경우, 그렇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그분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 최근에 이제 주민 참여 예산제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산의 편성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편성 권한을 일정 부분 주민들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제도화된 것이 주민 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뽑아놓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것을 반영하라고 직접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이런 주민 참여 예산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뭐 여러 가지 그 주민감사 청구라든지 뭐 이 서울시나 구로구에서 한 여러 가지 행정 행위들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연서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감사 청구하기도 하고, 이러한 몇 가지들이 이제 하나 제도화되어 더 있는 거죠. 있습니다. 주민 발안제. 주민 발안제. 주민 발안은 이제 예를 들면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럴 때 주민들이 연서명을 통해서 예를 들면 구로구 의회에 어떤 주민들이 왔을 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연서명을 받아서 의원에게 제출을 하면 의원들이 그것을 조례안을 만들어서 또 심의를 통해서 이런 주민 발안,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다 제도화된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관심 있고 깨어 있는 많은 시민들이 있을 때, 참여할 때 이런 것이 제도화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성과를 내는데, 관심이 없으면 뭐 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모든 분들이 참 먹고 살기 너무 바쁩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좀 쉬어야 되고 워라밸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지방자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한 참여를 안내하는 역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시민단체가 있는데, 제가 그런 역할을 의원이 되기 전에 많이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했던 것은 아까 우리가 구의원을 뽑았는데 저분이 뭘 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다음번 선거 때 되면은 정당 보고 그냥 대충 선출하고 뽑아놓고 관심 없고, 이런 건 아니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구로구 의정 참여단이라는 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랜카드도 붙이고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모이세요 해가지고 의정 참여단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교육하고 이분들이 직접 구로구 의회 모니터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무개 의원이 발언한 것도 쭉 체크를 하고, 자료 요구는 몇 건 했는지, 출석은 제대로 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쭉 그 정례회다 그럼 정례회 내내 방청을 해서 그거를 수치화해서 점수를 매기고 1등부터 꼴등까지 점수도 매기고 의원들 그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뭐 이런 활동을 꽤 오래 했거든요. 결국은 그러한 다양한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이끌어주고 조직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중간 지원 조직이라 그래야 될까, 이런 데들이 또 많아져야 이런 주민들의 참여를 또 제도화하는데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특히 최근에 이제 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그런 뭐 각종 마을 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이런 데 이제 많이 참여를 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다양한 그 과정에 좀 전에 말씀드린 주민자치, 주민 참여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고르게 잘 그 자리를 잡아서 지방자치가 잘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지방 주민 참여, 예를 들면은 주민 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도 좀 더 자치단체장이 마음을 크게 내서 뭐 5억, 10억 이거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생색내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최소한 3분의 1 정도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주민 참여가 될 것 같다. 아직까지는 몇 가지 제도들이 실온적으로는 시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좀 더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지방 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신 분들이 이것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그것은 자기의 권한을 뺏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의원님이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계시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자치법이 그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뭔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방향으로 2020년 12월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의회가 좀 더 권한을 확장하고 주민 참여의 제도들이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문턱도 낮아지고 확대될 수 있는 방안으로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개선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시의회는 계속 필요하면 회기가 열릴 땐 들어가서 생방송으로 보면서 이 의원이 이렇게 발언하고 있구나. 이 의원은 이런 거 되게 조사 열심히 해서 제대로 대안을 얘기하네.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약간 그 기초의회도 그런 게 있으면 주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 TV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국회가 열릴 때는 그 채널에 들어가면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서울시 의회도 의회 개혁특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좀 더 우리 유권자들이 직접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도 실시간 중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2년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인터넷만 되면은 바로 우리 동네 시의원이 뭔 발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집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갖추는데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아마 기초의회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춘 데가 몇 군데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좀 더 주민들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 모든 기초의회나 광역의회가 실시간으로 유권자들이나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를 바라고요. 아마 몇 년 안에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래야 이제 많은 사람이 지켜봐야 감시가 되고 또 그런 감시 받고 있다는 걸 느껴야 또 그 의원들이 분발하고 또 성실하게 또 열심히 또 이 동기부여가 되고 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많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만들어도 주민들이 관심이 없고 시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행정에서. 그런데 그 권한이 있고 예산을 다룰 수 있는 행정이나 의회에서는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그것들이 이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주민들이 문화나 참여로서 따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지금 당장 없다고 참여율이 낮다고 해서 하지 않는 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민주주의나 주민 자체 측면에서 보면 약간 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행정이나 의회나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데 힘을 써야 되겠다, 써야 한다 라는 생각이 많이 이게 듭니다. 보면은 이렇게 지방자치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이런 그 방향은 진보나 보수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없습니다. 거거든요. 네,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다 함께 추구해야 될 소중한 지방자치의 하나의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는 이것이 정략적으로 비춰져서 좀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비근한 예를 우린 서울시에서 보고 있고요. 이런 그 주민자치,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가 있었죠. 마을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 또 협치라는 개념도 있었고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개념도 있었고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이런 사업들이 제도화되고 예산도 배정이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시장이 바뀌고 또 의회 다수당이 바뀌면서
뭔가 이것은 한 정당에게는 자기들에게 불리하고 한 정당은 이것을 뭐 계속 고수해 뭐 이렇게 이해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아, 당연히 지방자치 발전해야 돼. 진보보수 다 그럼요. 얘기할 거고 주민 참여, 주민자치 발전해야 다 얘기할 건데 왜 시장이 바뀌었다고 또는 다수당이 바뀌었다고 이것이 완전히 롤러코스터 타듯이 한쪽에서는 장됐다 한쪽에서는 다 그냥 그 예산도 자르고 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다. 아니 말씀 중에 정책이 달라서라고 하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정책이 하려고 했던 가치나 취지가 무엇이었나를 보기보다는 어느 당에 누가가 했냐가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단순히 정치적 그 이해관계자, 정당 논리로 진영 논리로만 갈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건 거기에 그 정책과 그 사업과 그 예산 안에서 자기 사업들과 활동들을 이어갔었던 주민들이 결국 피해를 보는 거라 생각이 들고 행복한 마을살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유도 모르고 이제 없네? 안 하네? 뭐지? 난 이거 되게 좋았는데? 뭐 이런 부분도 그냥 차단당하는 결과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차이가 뭐 어떻게 보면 대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대표적으로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올해 초까지 서울시 의회로 예를 들어보면 이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 시장이 시장으로 새로 이제 중간에 선거를 통해서 오셨는데 우리 주민자치, 주민참여 이것의 대표적인 사업들이 마을 사업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어쨌든 그 예산을 증액도 하고 이렇게 이제 최소한 올해까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을 누가 집행합니까? 집행하는 기체는 서울시거든요. 예산을 편성해 줬음에도 집행을 안 합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 뭐 이건데 그렇게 해서 늘렸는데 또는 줄였는데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니까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 간의 권한의 차이가 크다. 구로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서울시 예를 좀 들긴 하셨는데 이제 2022년 올해 7월 출범한 민선 8기에서는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를 회기한다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랑 주민자치위원회 취지가 다르고 또 조직이 갖는 권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주민자치 후퇴 아니냐라는 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좀 그에 관해서는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을 사업 또는 뭐 주민 참여에서 이런 것들이 주민 참여,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가치에 동의하면 수단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현 시장이 이러한 방법이 마음에 안 들고 그렇지만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내놓거나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출됐던 현 시장의 예산안이나 올해 예산안은 제가 아직 보진 않았습니다만 언론 보도 자료를 보면 새로운 방법으로서의 현 시장표 주민 참여 확대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죠. 본인이 옳다고 얘기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어떤 힘을 모아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 전혀 없이 이것만 이렇게 줄여나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가치에 대한 그 입장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좀 의심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의심이 되죠. 합리적인 새로운 자기에 맞는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구나. 저는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아예 이 가치 자체를 배제한 건 아닌지 막 그런 그렇죠.
궁금증이 드는 거죠. 아마 물어보면 배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정책과 예산에서는 그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건 사실은 배제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지금 하고 계신 거고요. 그 제가 왜 그러냐면 그 8년 의정 생활의 2년 마지막 2년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개념들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는 데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거든요. 제가 2년 동안 있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민선 8기인 문원일 구청장님의 문원일 구청장표 주민자치가 또 제한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지가 이제 몇 개월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아직 초기고. 그런데 보통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또는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초기에 해야 된다. 그래야 힘이 있고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니까. 이게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건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로구든 서울시든 그런 게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는 해봅니다만 어떻게 될지. 네, 저는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네. 네. 지방의회 구성이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상임위가 뭐냐, 특별위가 뭐냐, 뭐 이런 내용도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국회하고 비슷한데요. 이제 지방의회도 그 기초의회는 사이즈가 좀 작지요. 아까 구로구 의회를 말씀드렸는데 구로구 의회에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 포함해서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운영위원회는 그 구로구청의 각종 부서에 대응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그 구로구 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하면 구로구청의 각종 부서와 카운터파트가 되는 상임위원회는 2개가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 이렇게 있거든요. 복지건설은 글자 그대로 뭐 사회복지과, 청소년복지과, 뭐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의 각종 복지나 건설, 뭐 도시계획관리, 뭐 건설, 주택과 이런 데들이 교통 이런 데들이 이제 조응하는 그러한 상임위원회고요. 그 다음에 그 행정기획은 글자 그대로 자치행정, 뭐 그 다음에 기획예산, 뭐 총무 뭐 이런 데들이 이제 그 대응되는 거. 청소행정과 이런 주차? 데들, 주차 뭐 이런 데들이. 그래. 그러니까는 그 구로구청에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이런 부서들을 크게 둘로 나눠서 이 2개의 상임위원회 조응되도록 만든 거지요. 그래서 보통 의회가 선거를 통해서 의원들이 확정이 되면 희망에 따라서 균형적으로 상임위원회 지망을 받습니다. 나는 뭐 복지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는 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또는 건설 쪽에 관심이 있어서 자기가 선택을 하면 서로 자율적 조정을 통해서 상임위원을 배정을 하지요. 그래서 구로구 의회는 그러한 상임위원회가 크게 2개가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상임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늘 있는 거, 늘 그 우리 임무를 상임 가지고 이사 뭐 역할하는 그런 것처럼? 개념이고 네. 특별위원회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한시적 이런 개념이 있죠. 특별위원회는 한번 구성이 되면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6개월 또는 1년.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이태원 참사라든지 뭐 이런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뭐 안전관리 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별위원회가 있지요. 예를 들면은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또 계속 이태원 참사 얘기해서 뭐하지만은 어떤 안전사고가 크게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행정에서 무슨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규명해내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라는 것도 한시적으로 만듭니다. 윤리위원회 이런 거.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는 자체의 어떤 의원들이 문제가 있을 때 윤리위에 협의하거나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일상적으로 열리지는 않죠. 그쵸.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윤리위원회 회부됐을 때 열리는 것이고 복지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이렇게 상임위원회는 늘 항상 열리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 의회는 부서가 좀 많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제가 개수를 다 헤아려 보진 않았습니다. 9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운영위원회까지 있어요. 9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뭐 교통, 환경수자원, 도시안전건설, 건축. 보건복지, 뭐
그다음에 행정. 행정자치 뭐 이런 네. 식으로 쭉 네, 네, 있고요. 네. 거기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는 음. 서울시의 이런 부서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운영. 음. 거기도 특별히 이제 뭐 특별위원회가 있죠. 음. 예를 들어 남북특위라는 거 있습니다. 음. 뭐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어떤 큰 이제 안전 사고가 있었을 때에는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특위 같은 것도 조사위원회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은 의회가 처음 구성이 되면 의원들의 지망을 받아서 이것을 적당히 이제 배분을 하는 거죠. 이거 갖고 싸우기도 합니다. 나는 꼭 저기 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망하는 의원들이 많으면 그쵸. 누구는 또 딴 데 돌려야 되잖아요. 그거 갖고 서로 뭐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다 조정을 하고요. 요것은 2년간 합니다. 2년간. 상임위는? 예, 2년?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임위와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상임위원회 이제 위원장도 뽑지만 의장과 부의장도 뽑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이런 그 어떤 그 구조가 2년 단위로 바뀝니다. 전반기, 후반기라고 하는데 전반기에 A라는 분이 의장을 했으면 후반기에는 그분이 또 될 수도 있지만 새로 뽑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게 거의 관례인 거죠, 새로 뽑는 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서울시 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근데 보통은 의원들이 이 상임위원회를 할 때 어느 한 군데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가 희망을 하면 희망하는 사람 중에 숫자가 맞으면 그 사람 다 하지만 또 많으면은 또 적절히 또 그 저걸 뭐 추첨을 하든가 뭘 해가지고 그것을 하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암만 해도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결위원이 되면 암만 해도 그 예결위원들 지역의 예산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러니까 의원들의 대부분은 자기 지역의 예산을 많이 좀 가져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만 계속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고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까 예. 뭐 싶고요. 장인홍 전 의원님 개인적 의견임을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시의원 할 때에는 상임위원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육위원장을 2년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원회는 되게 사람이 많이 몰리고 어느 위원회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되게 많은 그 위원회라거나 아니면은 뭐 의원 되기 전에 내가 관련된 직업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도 다른 뭐 직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과 관련된 부서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의원들마다 선호하는 상임위원회가 당연히 있고요. 그것은 자기는 저기 상임위원회를 가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를테면 뭐 건축업, 건설업을 하는 분이 주택가나 도시계획위원회 가면은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또 어떤 위험이 생기냐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거를 결탁의 위험이 있어서 그런 것도 또 재척 사유가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자기가 약사인데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가면 자기 직업과 관련해서 그런 균형적 시각이 아니라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재척 사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과 연관돼서 어떤 상임위를 택할 때에는 재척 사유가 있다 이런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서울시 의회를 보면 조금은 그 선호 상임위원회, 국회의 가장 선호 상임위는 어디냐면 국토위라고 합니다. 국토위. 그렇군요. 그 국토위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교통 뭐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데인데 그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가장 그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지역 개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국토위에 소속이 되면 조금은 더 그런 쪽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서울시 의회는 평균적으로 보면 제 경험으로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육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경험에 의하면 그때 조금씩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척 사유도 저는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분들도 이 의원이 그 전에 어떤 일을 했고 어디에 이해관계가 있는가를 좀 예의주시하고 보는 것도 저는 그 예산의 뭐 균형이나 봤을 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 모 의원이 이를테면 이제 교통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 이분이 하고 있는 일이 뭐 항공 물류라든가 뭐 이런 쪽에 관계된 일을 하셔가지고 재척 사유가 발생을 해서 처음에 그 위원회로 배정이 됐다가 다시 이제 다른 상임위로 그걸 사보임이라고 하거든요. 아, 사보임? 사보임.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선호 비선호가 있고 좀 과거에 보면은 내가 원한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안 해줬다고 뭐 농성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 옛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다. 네. 지금 쭉 어떤 일을 하는가 이렇게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그냥 아무 때나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에게 이렇게 1년 단위로 어떻게 초반에는 뭘 하고 언제쯤 뭘 하고 이걸 대략에 좀 일정을 얘기해 주시면 의회 활동에 좀 더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먼저 의회의 그 말씀을 드리기 회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국회도 마찬가지. 우리 방송을 듣다 보면 임시회, 정기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지방의회는 임시회, 정례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는 정례회가 2번 있습니다.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있는데 상반기 때에는 주로 결산을 합니다. 결산. 아, 전년도 결산을? 예. 그리고 하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이렇게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례회가 2번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회가 쭉 있죠. 임시회에서는 주로 이제 업무 보고라든지 일상적으로 그 예를 들면 제가 있었던 교육위원회라고 하면은 서울시 교육청이 그 일정 기간에 어떤 일을 어떻게 했고 이런 업무 보고를 쭉 받고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뭐 질문도 하고 뭐 이런 임시회가 열리는 거죠. 구로구 의회 같은 경우도 정례회가 있는데 구로구 의회 같은 경우는 상반기 정례회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하반기 때는 예산을 하고 이렇게 서울시 의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결산은 언제 하나요? 그때 이제 그 상반기에 아까 제가 그걸 빠뜨렸는데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결산을 같이 하시는 거죠. 결산 보고를 해야 되는 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예. 대략 한 결산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한 5월쯤 전년도 쓴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임시회와 정례회가 있고요. 이 모든 거를 합쳐서 1년에 회의를 할 수 있는 날이 제가 이게 기억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대략 며칠을 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좀 약간 가물가물해서 이게 자막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쳐서 며칠 이상을 할 수 없는 뭐 그래서 대략 규정된 그 날짜만큼 대략 제가 제 감으로 보면 대략 1년에 한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의회가 열리지 않나. 회의를 꼭 열어야 되는 그렇게 열게 되고요. 임시회는 대부분 업무 보고와 그것에 대한 질의 이렇게 되는 거고 정례회는 결산, 예산, 감사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편제되는 것 같습니다. 결산을 해야 되는 시기도 있지만 예산을 결정하는 시기도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구의회가 결정이 되면 시의회가 결정을 하고 또 국회가 결정을 하는 순인지 아니면 국회가 결정이 되고 시의회가 하고 구의회가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조금 연관이 있어서 그 논리적으로 보면은요. 어떤 구로구의 한 사업 예산이 편성이 되면 상당수가 여기에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매칭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보려면은 국가 예산이 제일 먼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국가 예산의 일부가 서울시로 오니까 그 다음에 서울시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치구가 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략 보면은 이제 그런 수준이기는 순서이기는 한데 이게 또 국회에서 서로 여야 간에 뭐 정쟁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뭐 이게 늦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법으로 며칠 이내에 딱 해야 된다. 이제 국회법을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구로구 의회가 어떤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시비가 얼마 올 줄 알고 국비가 그렇죠. 얼마 올 줄 알고 어떻게 음. 이거 합니까? 근데 대략은 그때 되면 가내시라는 걸 해요. 네. 대략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이런 정도로 예산을 우리가 할 것이다라는 가내시를 받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예산 편성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 기억에 서울시 의회는 대략 12월 한 21일 전후 이때쯤 소위 말하는 본회의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는데요. 그 예산은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치단체 장이 다음 연도 예산안을 짜서 의회에 제출을 하죠. 그러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 그것을 예산 심의를 합니다. 이것을 예비심사라 그래요. 요거를 쭉 심사를 해서 의결을 해가지고 예결위로 올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또 예산 심의를 통해서 예결위가 의결을 하죠. 의결을 하면 이 예산안이 본회의로 회부가 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그것이 이제 최종 예산안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 그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단체 장이 구로구청장이나 또는 서울시장이 동의합니다 또는 부동의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동의한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격돌할 때는 부동의한 사례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해서 방망이를 치면 그것이 이제 예산안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안 예비심사는 국회나 서울시나 기초의회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는 그렇죠. 조금은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예결위. 그래서 아까 제가 예결위에 1년 단위로 하는 했을 때 치열하게 뭐 국민들이 듣기에는 좀 뭐 하겠습니다만 쪽지 예산도 있고 뭐 우리 동네 예산 조금이라도 가져가려고 그러고 뭐 아주 치열하게 화장실 갔다 오면 갑자기 예산이 없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아 진짜가요? 아 진짜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좀 그 자기 의원 방에다 라꾸라꾸 침대도 갖다 놓고 뭐 밤새 지키기도 하고 뭐 갔다 오면 자기 예산 없어지니까. 라꾸라꾸 아니고 간이 침대. 이제 네. 예. 하여튼 그러한 임시회 정례회는 그렇게 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심의를 여러 차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짜 주민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가를 검토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내서 진짜 이 예산이 주민들을 위해 쓰이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주민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의회의 힘만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부 행정의 역할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이제 삼각대를 트라이앵글을 잘 갖춰서 협치했을 때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앞서서 이제 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 더 해야 예산이나 의회가 더 역할을 하고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로구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 그냥 좀 쓴소리도 괜찮고요. 오히려 행정에게, 의회에게, 주민에게 좀 쓴소리처럼 정확하게 이런 거 꼭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를 꼭 집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제 개인적인 또 경험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의정활동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감시받고 견제받지 않으면 밀실에서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지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 결국은 이제 다양한 지방자치 과정에 우리 주민들이 선거 때 표를 줘서 선출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선출한 사람들이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시 견제의 대표적인 방법이 모니터링이나 방청이죠. 물론 사후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 발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한 달이나 2달 뒤에 속기록으로란 형태로 다 게재가 되고 나중에라도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속기록을 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너무 글씨도 많고 재미도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 현장의 그런 분위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해봤던 경험은 의정 참여단이라는 이름으로 구로구 의회 모니터링 사업을 한 10년 가까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길게 하셨네요. 그 방청을 하는데요. 주민들께 이러이러한 취지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 주십시오 해서 모집을 했고 그분들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의회 모니터링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이분들이 방청 신청을 통해서 구로구 의회 의원들이 직접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방청석에서 직접 지켜보고 기록을 다 했지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구로구 의회는 하반기 정례회라 그래서 지금은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나누어서 하지만 그때만 해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하반기 대략 한 달 동안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거의 한 달을 저희가 방청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정말 결석은 안 했는지 뭐 발언이 편파적이지는 않았는지 뭐 여러 가지 자료 요구는 몇 건 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의원들이 주민들이 온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다가 순간부터 생각을 드셨는가 그때부터 부담스러워하고 종국적으로는 방청을 불허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었는데 방청 신청을 했는데 방청을 불허했습니다. 방청을 불허하려면 의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개가 원칙으로 돼 있는데 이러이러한 경우에 의결을 통해서 방청을 불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결을 통해서 방청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면서 모 의원이 하는 말씀이 자기들이 이렇게 공무원들을 감사 때 닥달하고 하는데 그 모습을 주민들이 보면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논리를 대면서 불허를 했지요. 강력하게 저항도 하고 결국 나중에 관철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개량화해서 성적을 매겨서 그것을 신문 형태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뭐 이렇게 했죠. 이랬더니 모 의원은 당신들이 뭔데 나를 평가하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의원도 있고 거기에 상위에 랭크되신 분들은 다음에 선거 보니까 시민단체 뭐 이게 평가에서 1등 했습니다라고 또 어저씨 또 공보물에 내기도 하고 뭐 어쨌든 이러한 방청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서울시 의회는 제가 이제 과거 구로구에 했던 것처럼 직접 신청을 하고 하지 않아도 이제는 직접 컴퓨터를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그 의회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관심이 있으시면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구로구 의회는 아직까지도 하려면은 방청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구로구 의회 가보니까 방청석이 되게 좁아요. 거기 기자 몇 명 앉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그 지방의회를 설계할 때도 주민들의 참여 공간을 좀 넉넉하게 해서 보고 싶은 분들은 아무나 와서 좀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뭐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의회의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데다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청 활동이 우리가 뽑은 의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방청하는 행위 자체가 의원들을 되게 긴장하게 만듭니다. 누가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세도 바르게 하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런 방청도 의원 주민들 개인이 하기엔 참 힘들죠. 물론 인터넷 접속해서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안내하고 함께 할 만한 또 그런 단위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런 주민 참여 활동들을 안내해주고 또 교육도 해주고 뭐 이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면 더할 나위 없겠죠. 예.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 라는 걸로 만들지 않는 게 아니라 참여를 이끌어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오히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함께 했을 때 그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하지만 핵심적으로 아주 유의미하게 얘기를 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더 깊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역시 그 기대가
아유, 뭐 달성된 것 같아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의 주민자치나 민주주의가 그냥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노력과 투쟁으로 만들어져 왔다는 것, 쟁취로 만들어져 왔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큰 시사점으로 남는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정치와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과 주민들의 참여와 관련된 명언이 좀 몇 개 있어서 제가 이제 인용을 해왔습니다. 단테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기권은 중립이 아니다. 암묵적 동조다. 라는 말을 했고요. 그 유명한 플라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서 지배당하는 것이다. 루이스 라모르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단순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구로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참여자가 되는 길을 오늘부터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인웅 의원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주민자치 대화론,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민선 8기도 얘기하고 서울시 의회도 얘기하고 구로구 의회도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구로구 의회가 몇 대신지 아시나요? 압니다. 몇 대시죠? 구로구 의회 9대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의원 하셨는데 네. 의회는 몇 대 의원 제가 하신 건가요? 9대 10대를 했으니까 지금은 11대입니다. 아, 예. 도대체 왜 구로구 의회는 현재 9대이고 서울시 의회는 왜 11대일까요? 그리고 구청장은 왜 민선 8기라고 부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의회의 역사가 이렇게 돼 있었구나.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은 이렇게 선출해서 지금 민선 8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익히는 좀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답은 무엇일까요? 저도 사실 그냥 무심코 이렇게 왜 몇 기, 몇 대 이렇게 다른지를 유심하게 안 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살펴봤더니 일단 먼저 서울시 의회가 왜 11대인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서울시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역대 이렇게 그 시의회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초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일대 딱 들어가 보니까 1956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독립하고 정부 세우면서 과거에 처음 지방자치 할 때 그때부터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대와 2대까지 하다가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지방자치가 전면 수도비 돼버렸죠. 네. 그래서 요때 두 번을 서울시 의회의 역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1991년서부터 다시 또 지방자치가 그렇죠. 시행됐다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11대가 되는 거고요. 서울시 의회는. 그럼 구로구 의회는 과거에 시행된 그 2대가 구로구 의회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91년에 처음 선거를 할 때부터 따져가지고 9대가 되고요. 그러면 또 왜 자치단체장은 민선 왜 9기가 아니고 8기냐. 그렇죠. 요거는 처음에 91년에 그 지방선거를 할 때 요때에는 지방의원만 뽑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즉 그 당시에 구로구청장은 관선구청장이 있는 상태에서 지방의원들만 뽑아서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를 시행을 했고 그 뒤에 1995년에 처음 동시지방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제1회 동시. 이때에 소위 말하는 민선청장을 구청장을 처음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로구 의회보다 구로구청장은 한 대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쭉 훑은 그런 느낌입니다.